서울시 사회주택 리빙랩 프로젝트 경희대학교 중간 성과 오늘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교는 해외 사회주택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알아보고 그를 통해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발표는 총 4개의 해외 사례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영국, 미국 순으로 사례당 한 명씩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스트리아 사회주택 발표자 김하은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사회주택, 오스트리아 사내인 다르 파브릭, 오스트리아 사회주택 정책에 관련된 기관 순으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사회주택은 시장 임대료 이하로 배분되는 주택으로 시장 자율이 아닌 공공주택과 같은 복지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리미널 프로필 하우스, 퓨포스 하우스라고 불리기도 하며 사회주택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한이익 주택 협회에서 공급되고 있는 유한이익 주택, 지자체에 의해 공급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또 1985년 주택촉진제도에 의해 신규 주택을 지자체가 지정지원하여 건설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한이익 주택협회 같은 경우 유한이익 주택법에 따라 임대료가 책정되고 재투자의 의무를 지는 등 자치정부의 관리를 받도록 하였고, 주택촉진제도는 이전에 해주실까요? 주택촉진제도는 9개의 지자체에 사회주택을 건설, 개축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로부터 부여받게 되면서 사회주택 공급의 활성화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는 사회주택의 비중이 큰 국가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임대주택 중 사회주택 비중은 약 59%로 절반 가까이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67%가 유한이익 주택협회에서 운영되고 공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주택은 민간의 주도하에 공급, 운영되는 보편적인 임대주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코어징 개념을 바탕으로 주거 공동체 정책, 즉 공개말 셰프트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사회적 혼합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정책에 따라 전 연령층과 사회적 약자가 고르게 형성되어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특이점 중 하나로는 사회주택 주거의 위치만으로 소득 수준을 알 수 없었습니다. 거주하는 대상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상층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사회주택에 대한 인식이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걸쳐갈 수 있는 주택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사례로 자르 파브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가 프란츠 슈니치는 코어징을 디자인 컨셉트로 삼아 입주민들과 함께 7년 동안 머리를 맞대어 설계한 주택입니다. 이는 보텀업 과정으로 입주민들이 스스로 운영 시스템을 개발하고 수평적인 의사결정으로 운영과 행정을 자치적으로 행하였습니다. 또한 공유 공간을 활용하여 커뮤니티와 프로그램을 행사했고, 또 여기서 성공적인 사회적 혼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연령 통합형 사회주택이라는 점입니다. 자르 파브릭은 112가구 중에 성인 150명, 청소년 어린이 60여 명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었고, 또 저 사진과 같이 이웃을 중요시하는 디자인으로 주민 간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고려했습니다. 또 오스트리아는 최근 거주자들의 실질적인 소득과 의견을 반영하는 주거 정책으로 스마트 본역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각 가정의 수익과 주거 비율 전수조사에서 평균 수익과 평균 거주 면적을 구하고 사회주택의 크기와 비용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짓는 기금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주택과 그렇지 않은 주택을 정책적으로 섞어놓고 다양한 평수와 월세의 수준 또한 섞어놓아 입주자들의 계층과 소득을 알 수 없도록 한 점에서 사회주택의 표면적 의미를 넣어 더욱 실질적 의미의 사회주택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 사회주택 정책에 관련한 기관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엔나시 산하의 공사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비너보넷,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주택 방향을 연구하고 있는 보훈바우프슈 연구기관, 그리고 가장 흥미로웠던 것이 바로 이 본포스라는 기관인데요. 민간 시행사에게 사회주택 설계를 공모하여 심사 선정 후 지능 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관은 경제성, 친환경성, 건축성, 지속가능성 기준으로 심사를 하였고, 지능 기금의 예산의 약 90% 이상이 국민으로부터 얻은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1년 예산 규모는
하나로 7천억 원을 달았고 이 등 신규 건물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3천억 원에 이릅니다. 나머지는 주택 개보수, 재생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이 분포스 기관은 최종 사안에 대해 시의회, 즉 비엔나 시로부터 추가적으로 심사를 받는다는 점에서 관이 민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협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 사회주택 시사점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사회주택은 민간주택 공급과 운영 구조로 사회주택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동계마을 샤프트 같은 주거 공동체 정책으로 성공적인 사회적 혼합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과 같은 오스트리아 사회주택 트렌드를 통해 사회주택의 표면적 의미를 넘어 더욱 실질적 의미의 사회주택을 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포스와 같은 여러 기관을 통해 관이 민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협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네덜란드 사회주택 발표가 있겠습니다. 사회주택 발표를 맡은 이고은입니다. 저희는 네덜란드 사회주택 그리고 네덜란드 정책과 사례 순으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덜란드 사회주택은 2015년 기준 34.1%로 유럽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총 임대주택 비율에서도 78%를 사회주택이 차지할 정도로 사회주택은 임대주택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네덜란드에서의 사회주택 인식은 주거 빈민층이나 저소득층만이 살아가는 곳이 아닌 중산층 이상의 경우에도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한 번쯤은 거쳐가는 보편적인 주거 복지 모델로 잘 자리 잡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네덜란드 사회주택의 임대료 책정 방법입니다. 임대료 책정을 위해서 네덜란드는 주변 환경과 주택 품질 두 가지를 고려하여 임대료를 책정합니다. 우선 주택 품질로는 주택 내부의 면적, 난방, 단열, 위생시설, 그리고 테라스 면적 등과 같은 항목들을 정량평가 방식으로 측정하고 주변 환경에서는 교통시설, 교육시설, 그리고 교육시설, 교통 등의 정성적인 요소를 임대료위원회에서 개량하여 합산하여 임대료를 책정합니다. 이처럼 네덜란드 사회주택의 임대료는 임차인의 소득 수준이나 재정 상태와는 무관하게 책정되므로 주거 복지 차원에서의 접근은 정부에서 임차인에게 주거 보조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덜란드는 기존 중앙정부가 주택협회로 직접 지원하던 것을 폐지하고 임차인에게 주거 보조비를 지원하는 간접 지원 형태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케민의 임대차세론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단일 임대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일 임대 모델이란 주택 임대 시장에서 민간 임대주택과 공공 임대주택이 각각 다른 시장이 아닌 하나의 임대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위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노란색과 초록색 부분이 주택 시장에서 임대주택 비율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파란색 계열 부분이 자가소유 주택 비율을 뜻합니다. 여기서 네덜란드 부분을 보시면 위쪽의 노란색 그래프 비율이 매우 적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노란색 부분은 Reduced Price of Free로 가장 적은 임대료를 내고 있는 주택을 뜻합니다. 그리고 밑에 초록색 부분이 Market Price로 일반적인 시장 가격을 뜻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주택의 78%를 사회주택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임대주택 비율 중에 노란색인 Reduced Price of가 많이 차지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마켓 프라이스가 대부분인 점을 보았을 때 네덜란드에서는 사회주택의 임대료가 전체 시장 임대료를 결정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덜란드는 민간 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이 한 시장에서 경쟁하므로 민간 임대주택도 저렴한 사회주택 임대료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조사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사례는 네덜란드 델프트시에 위치한 물거미 공동체입니다. 물거미 공동체는 친환경 단체에서 주도한 사회주택으로 시에서 시유지를 저렴하게 장기 임대받는 토지 임대부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건물 구성은 임대주택 21세대, 분양주택 18세대, 작업공간 2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임대와 분양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이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차별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별 없이 모든 세대가 다양한 공용 공간을 함께 공유하며 친환경이라는 단체의 가치관과 맞게 커뮤니티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으로는 단체 행사나 페스티벌이 있을 때 사용하는 아트리움과
재활용된 물을 사용하는 공용 세탁실, 그리고 공용 자전거 보관소가 존재합니다.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공동육아, 단체 행사, 교육, 그리고 친환경 작물을 함께 키우는 등의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가장 특이한 점 중 하나는 공실이 발생했을 때 입주민 선정 방식이 독특하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회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의 소득 분위만을 보고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물건의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이라는 공동체의 가치관에 맞는 일을 뽑기 위해 가족 구성원, 연령, 그리고 직업 등을 검토하여 기존 입주자가 면접을 통해서 새로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치관이 같은 사람들끼리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커뮤니티 활동이 더욱 쉽고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으며 거주자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난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덜란드 사례와 정책을 기반으로 뽑아본 시사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네덜란드 사회주택이 저소득층 혹은 주거 빈곤층을 위한 주택이라는 낙인이 찍혀있지 않고 보편적 주거 복지 모델로서 기능한다는 점입니다. 둘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덜란드는 단일 임대 체제로서 사회주택이 민간임대주택의 가격을 억제하여 임대시장의 전반적인 주거비 안정을 주도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임차인들을 위해서 네덜란드의 주거 보조금과 같이 임차인을 지원하는 방안 또한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거주자들 간의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 참여와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주택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활동이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현재 조사 중에 있는 성산 녹색 친구들이라는 사회주택은 조사 중에는 입주자 선정 요소에 커뮤니티 활동 점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 인터뷰를 했을 시에는 커뮤니티 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네덜란드의 입주민 선정 방식 등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사회주택의 커뮤니티 활동 참여도를 높이고 거주자의 만족도 또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영국 사례를 이어서 다음 발표자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국 사회주택 발표를 맡은 이소연입니다. 영국 사회주택, 영국 사회주택의 정책, 그리고 저희가 조사하였던 영국 사회주택의 사례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영국의 사회주택은 지방정부나 민간 등록 임대인이 소유하여 국가의 목표 임대료 정책을 따르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영국에서는 어폴더블 렌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사회임대주택에 대해서 시세의 80% 이하, 런던의 경우에는 시세의 65% 이하로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부담 가능 주택을 의미합니다. 앞서 보셨던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주택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영국의 경우에는 18%로 비교적으로 좀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영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각 구 단위의 사회주택 활성량을 책정을 하고 있어서 모든 도시 지역 내에서 사회주택이 고르게 분산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임대저렴주택 제도와 더불어서 내개형 주택, 분양저렴주택, 직원공유주택 등의 다양한 사회주택의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국 사회주택 정책을 7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았는데요. 70년대 이전에서는 주택의 대량 공급에 집중을 하고 사회주택을 공급을 함으로써 주거복지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면 70년대 이후부터는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사회주택의 사유화와 주거보조금 제도 도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변화하였습니다. 특히 지자체 등 정부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사회주택을 비영리단체인 주택조합의 소유권에 이관을 함으로써 사회주택의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래프는 사회주택의 민영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노란색 부분이 지방정부가 보급을 하였던 사회주택 부분인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노란색 부분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10년대 이후의 정책으로는 통합공제를 통한 복지 확대 및 사회적 혼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책 수단으로 부담 가능한 주택 프로그램, 계획 의무제도, 채권 발행 및 금융 중개기관의 수단이 있었는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점은 계획 의무제도인데요. 민간 개발사가 사회주택을 공급할 시에 단지별로 5에서 25%의 사회주택을 의무적으로 계획을 해야 하고
이제 사회주택을 배치를 할 때는 무작위적인 배치와 외곽선 차이를 최소화해서 사회적 혼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였던 영국 사회주택의 사례인데요. 키드브룩 빌리지는 혼합 단지역 사회주택이고 325 피시폰드 로드는 협동조합형 사회주택입니다. 먼저 키드브룩 빌리지의 가장 큰 특징이 사회적 혼합 추구인데요. 지자체가 직영하는 사회적 임대주택과 저렴 분양주택,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저렴 임대주택과 직원 공유주택과 같이 다양한 점유 형태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런 유형을 통해서 사회적 혼합을 추구하고 있기도 하고, 키드브룩 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채택되었던 지역을 재생을 하면서 새로 만들어진 단지이기 때문에 기존 원주민들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런던시의 타 계층들을 혼합을 시도하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네,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계층에서는 교사나 소방관, 경찰관과 같은 이런 계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드브룩 빌리지의 커뮤니티에서는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하다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물리적으로 빌리지 허브에서 슈퍼마켓, 보건소, 치과 등 상업공간이 포함된 스페이스 커뮤니티가 있었고, 청소년 센터를 이용한 아동 연계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키드브룩 빌리지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입주민들 사이에서 페이스북을 통한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325 피시폰드 로드는 공동체 토지 신탁 CLT 방식으로 공급된 사회주택이고요. CLT는 지역 주민들로 이루어진 비영리 조직으로 영구적으로 저렴한 주택 가격을 유지하고 수익금은 지역 커뮤니티 이익에 투자를 하는 형태를 띱니다. 공급한 사회주택에 대해서 장기적인 주택 관리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피시폰드 로드의 커뮤니티에서 가장 좀 특이했던 점은 셀프 마무리인데요. 사회주택을 건설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입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배관을 작업을 한다든지 타일을 까는 등의 마무리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런 셀프 마무리에 참여한 입주자에게는 노동력 지분이 제공이 되는데, 노동력 지분은 CLT에 대한 지분이나 주택 가격의 할인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 테스트 세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입주민들이 이런 건설 배관 작업, 타일 깔기에 대한 그런 지식이나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세션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조사하였던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사회주택의 점유 유형을 다양화해서 사회적 혼합을 추구하였다는 점. 교사, 소방관, 경찰관 등의 사회기반 시설 핵심 직업군의 전략적 유입을 시도하였다는 점.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CLT 방식을 통해서 그들의 니즈를 즉각적으로 반영하였다는 점. CLT 방식에서 또한 부지 제공, 홍보 등에 있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점, 또 특이했던 셀프 마무리 방식을 통해서 입주 전부터 거주자들 간의 연대감을 조성하였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사회주택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미국 사회주택 발표를 맡은 김채린입니다. 저희는 미국의 사회주택 사례 시사점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사회주택의 거주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에 미국에서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거주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그 외에도 공동주택, 타운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인원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대조되는 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층 중심으로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7층 이상의 주택이 2%에 불과할 정도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가 점유율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슬럼버라는 현상이 극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회주택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미국의 공공주택의 건물 유형 역시 다양했는데요. 고층 아파트, 타운하우스, 혼합형 순서대로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주택 임대료가 자연스레 상승하게 되면서 저소득층의 주거지 마련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도 사회주택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또 사회주택과 관련하여 섹션 8 주거법이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섹션 8 주거법은 렌트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소득에 따라서 다르게 정해집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가구원 수별로 입주 가능한 소득 기준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이 미국 사회주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연구해보고자 두 가지 사례를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푸른하우스와 맨하탄 플라자입니다. 맨하탄 플라자와 푸른하우스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하탄 플라자는 뉴욕에, 푸른하우스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맨하탄 플라자와 푸른하우스 모두 형태가 매우 독특했는데요. 바로 영구 임대주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영구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거주자들은 영구적으로 거주지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료는 각각 베드룸 방의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고, 운영 방식은 맨하탄 플라자는 미국 건설 종합업체인 HOH 건설, 그리고 푸른하우스는 텐트로이드 네이버후드 디벨롭먼트의 줄임말인 TNDC에서 개발 및 관리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맨하탄 플라자는 시에서 총 공사비의 90%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받으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었고, 앞서 말씀드린 섹션 A 주거법에 따라서 세입자의 수입의 30%를 제외한 나머지는 연방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입주자 자격 요건은 이 점이 굉장히 독특했는데요. 소득 수준에만 비중을 두기 때문에 나이나 성별에는 큰 제한이 없어서 다양한 나이와 다양한 성별을 가진 입주민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요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구 임대주택이었기 때문에 제한 없이 원하는 만큼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맨하탄 플라자와 푸른하우스 모두 공용 공간이 상당히 발달하였는데요. 맨하탄 플라자는 어린이 놀이터, 쉼터, 여가 시설, 레포츠 활동 시설 등을 중심적으로 공용 공간이 발달하였고, 푸른하우스는 주민센터, 정원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이용률이 상당히 높았고 만족도도 높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저희가 한번 선정해 보았는데요. 미국 사회주택은 앞서 입주자 자격 요건이 소득에만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주거지를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주거지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성별이나 연령이나 다른 요소들에서는 제한이 없이 입주자들이 선정이 되었고, 이를 통해 사회적 통합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 활성화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조사한 해외 사례였고요. 발표를 마치기 이전에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해외 사회주택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을 하여 케이지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범주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케이지 프레임워크에서 케이지는 Cultural Factor, 문화 요인 C, 그리고 행정 Administrative의 A, 그리고 Geographic, 지리적의 G, 그리고 경제적, Economic의 E의 앞글자를 딴 용어인데요.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국내와 해외에서 다른 요인들이 차이점을 보이고, 이 차이점을 중심으로 범주화라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국내 사회주택의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이는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 시동을 건 상태인데, 저희가 조별로 국내 사회주택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직접 연락을 취해서 현장 답사를 하고 저희끼리 보고서를 작성해서 공유를 함으로써 어떤 문헌 연구에서 그렇게 그치지 않고 리빙 랩이라는 진정한 의미를 실현시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국내 문제점을 설문조사와 범주화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보완한 후에 타당성이 있는 실현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8월 최종 발표에서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